부사장님이 이렇게 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서 하십니까? 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기로 전략적으로 약간 이제 어떤 엔트리와 엑시트의 어떤 텀을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투자의 종목으로 사놓은 종목은 저는 한 개인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상식적인 얘기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주로 성장주는 기대감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예컨대 뭐 한 25도의 성장 속도로 커야 될 주가가 50도 100도로 아니 뭐 수직으로 이렇게 오르는 일이 허다하게 있는데 그때는 성장의 어떤 기울기를 잠시 이탈할 만큼 과열됐기 때문에 그때는 쇼텀하게 어떤 셀온 스트렝스랄까요? 뭐 좀 일단 좀 팔아서 좀 떨어지길 기다려야 되는 어떤 트레이딩도 약간 가능한 능력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멀티플은 안 보십니까? 배수? 중요하죠. 중요. 예, 멀티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성장주 관점에서의 생각은 소위 이제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멀티플이 높을 때 보유하고 있다가 낮아질 때 이유가 있는가를 봐서 이유가 있게 낮아지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매도 기준이라고 봅니다. 흔히들 PER이 낮아지면 저평가되기 시작했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당신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인정해 줬는데 시장이 조금 인정 안 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PER이 낮아진다는 거는 어닝이 좋아질 거라고 PER이 높았다가 어닝이 실제로 좋아졌는데 주가 안 오르면 PER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ER이 낮아지는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구조적인 이유로 이제 나머지 5가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일단 그 산업 성장성이 의미 있게 둔화되는 예를 들면 2016년에 LG 디스플레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그 뒤로도 사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입 장벽이 약화되고 산업이 너무 뻔한 산업으로 표준화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OCI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2007년, 8년, 9년 정말 무섭게 성장했지만 그렇죠. 누구라도 폴리시클론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사실 공급 가행이 되면서 고전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당연히 경쟁 심화와 공급의 증가입니다. 7, 8년부터 꾸준히 성장했던 호텔 신라가 사실 제일 큰 성장 동력이 바로 국내 2위의 그 면세점 비즈니스였는데 그렇죠. 사실 2016년 14만 원에서 6개월 만에 6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걸 기억하시죠? 그 이유는 사드 이전입니다. 사드 이전인데도 그렇게 폭락했던 이유는 바로 신세계, 두산, 뭐 한화 등 여러 면세점을 대거 승인해주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옆집에서도 똑같은 장사를 하게 된 거죠. 당연히 경쟁자가 많아지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 패러다임의 어떤 이노베이터가 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뻔한 얘기지만 코닥 필름이 아무리 잘 나가다도 디카가 나오면 코닥 필름은 끝이죠. 그 2000m 바다 깊이에서 석유를 캐는 거를 세계 최고로 잘 만들던 그 드릴십을 만드는 삼성중공업이 뭐 때문에 폭락을 했냐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그 셰일 오일 기술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노베이터가 나오면서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또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매크로 변수에 관계되는 그 연관성이 높은 회사가 있고 별로 관계 없는 회사가 있는데 관계 있는 회사는 매크로 변수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쉬운 예는 뭐 바로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바로 사실 공연이거든요. 해외 공연이 특징인데 일본이 구조적인 옌저 정책을 쓴다 그럴 때 그 뉴스에 사실 현장에서 표가 팔릴 시점에서 벌써 표가 덜 팔리기 시작하죠. 표가 왜 갑자기 소녀시대 표값이 왜 이렇게 비싸 보여? 이렇게 되면서 TV나 보면서 그냥 이번에 공연 안 갈래 이런
수요가 되는데 그 수요는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미 꺾이기 시작하지만 사실 2, 3분기 지나서 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변수가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한 6가지 정도를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거 많이 배웠어요. 예, 이런 예. 이유가 생길 때는 그게 구조적인 이유라면 정말 사실 너무너무 이 주식을 좋게 보다가도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시네요. 주로 이제 또 보조 지표도 많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 네. 항상 저기 그래프를 좀 보는 그 중요성을 조금 과소평가했는데 원래는 가속평가인데 예. 요즘은 보시는가 보네요. 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의 지금 위치가 얼마다 하는 거는 이 주식에 대해서 20일 동안 투자가들이 사고 팔았던 평균 가격이니까 최근 이 가격에서 사람들이 팔았구나, 사고 팔았구나, 뭐 이런 최소한의 기준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잘은 모르지만 저희 뭐 박전무님께서 이런 걸 많이 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건 뭐, 또 박전무님이 또 가르쳐 주는 뭐 여기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네네. 다 제가 배운 겁니다. 네네. 그 예를 들어 중국 특수가 강력하게 진행되면서 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 45만 원에서 한 6개월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3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당장은 큰 펀더멘탈 변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다시 60만 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이거 한 20만 원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길어온데 그래프를 보니까 전문님 가르친 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표를 뭐 보신 여기에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하고 RSI만 보니까 이 주식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다고 샀던 많은 똑똑한 투자가들이 은근슬쩍 팔기 시작하는 어떤 신호가 이 그래프로 나타나기, 이 보조 지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보니까 이 두 가지 지표가 다 음으로 전환합니다. 양에서 음으로 전환할 때 그러면 결국 이게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거를 좀 읽을 수 있었겠고요. 네네네. 위에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TV 같은 얘기인데 네네. 정말 뭐 우리 이 스포츠라든지 또 우리 1인 방송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장 회사였는데 중간중간 굉장히 고생스럽게 매도하라는 시그널이 여기 아까 그 두 지표를 보면 정확하게 음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힌트를 준다는 걸 그걸 이제 활용하고 보니까 막연히 기업 내용 뭐만 생각하다가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 같이 곁들여서 보니까 쉽게 이런 거죠.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나만 알고 있는 투자 판단이 아니구나.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벌써 조금 변화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저도 하여튼 보조지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앞으로 주식 전망은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전망은 전무님이 말씀 많이 전무님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부사장님이 전망을 한번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를 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아마 긴 역사 속에서는 이 코로나가 잠깐 있었던 인류의 약간 단기적인 위기 정도로 되면서 경제는 다시 사실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벌써 글로벌 전반적인 완만한 경제 회복을 신뢰하는 시장 동의는 이미 생겼다. 뭐 이래 한번 생각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덧붙이면 글로벌리 신용 리스크까지로 이렇게 악화되는 리스크는 절대 어떤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떤 국가든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받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천천히 되돌릴 수 있는 흐름으로 되면서 굉장히 증가된 유동성이 사실 좀 더 제4차 산업혁명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사실 최근 6개월간 굉장히 강하게 주도했던 쪽도 저는 내년까지도 충분히 아직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중간 약간의 복병이라면 미국이 대선을 좀 대선. 맞이하고 있다는 이런 불확실성,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뭐 버핏 지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하는 약간의 우려 버핏 지수와 때문에, 그다음 추세가 바뀌어서 완전히 그냥 침체로 간다가 아니라 상승 조정 또 상승 시도 조정 뭐 이런 흐름으로 네네. 가는 흐름에서는 아직 어떤 주도 업종이라고 일컬어왔던 종목 업종들도 좀 더 진행될 것 같다고 이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뭐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 대표 기업들 흐름은 최근에 좀 상승했지만 네네. 눈을 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그 산업은 너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쉰 만큼 그 변화에 대한 반응도 커야 되고, 그게 우리 소위 굳이 약간 소속부로 표현하자면 그 턴어라운드 앤드 성장성을 한 두 개를 결부시켜서 볼 때, 턴어라운드 안에는 뭐가 되신다면 너무 오랫동안 지치게 사실 주가가 소외돼 있고 저평가돼 있었던 성장성 이런 거가 전혀 무시되었던 만큼 이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성장 대열에 동참할 어떤 섹터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0월, 11월 조금 그 대주주 양도 차익 회피성 매물 때문에 조금 그 중소형주나 코스닥에서 약간 좀 조정을 분명히 거쳐가야 될 거고, 그거는 또 연말쯤에는 도로 좀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기 우리 주린이나 저기 개인 투자분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뭐 조언을 해줄 게 있으면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꾸준히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시죠. 저희가 더 전문가인 것도 없습니다. 많은 좋은 투자 정보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다 투자에서 위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네.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객분들 뭐 질문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피니티 김형건 부사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네. 레슨몬에서 처음으로 방청객이 오셨어요. 네. 방청객. 방청객 질문 혹시 있는지 한번. 네, 그렇죠. 질문 네. 주시면 한번.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 같은 주린이들은 사실은 종목 보는 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뭐 경제 신문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그 정도지, 뭐 퍼라던가 뭐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런 걸 계산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형주를 쭉 담아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소형주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평가된 소형주를 찾아서 그게 좀 올라갈 때 팔고 또 조금 내려갈 때 주워 담고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기는 쉬운데 팔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뭐 코스닥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뉴딜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도체 장비라던가 굉장히 가치도 좋고 많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주를 그냥 안전하게 가지고 쭉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대형주만으로도 충분히 잘 포트폴리오 짜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거기서 약간 뭐 조금만 더 진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